금융, 무역, 관광의 세계적인 허브,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서울보다 1.2배 큰 면적의 국토에 약 605만 명의 인구, 도시 하나가 국가의 역할을 하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하지만 경제력은 세계 상위권에 드는 국가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이 추정한 지난해 1인당 GDP는 87,880달러로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지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창의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공항으로 수차례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를 설명할 때면 빠지지 않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바로 벌금의 나라입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황당한 법도 있어서 이곳을 방문할 때면 꼭 숙지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기념품으로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라는 문구와 금지 행동들이 적힌 티셔츠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태형과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로도 유명하죠.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왜 이렇게 엄격한 법률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싱가포르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껌을 씹으면 안 되는 곳 싱가포르. 이 얘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듯한데요.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껌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껌을 공공장소에서 씹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껌을 반입하거나 몰래 판매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혹은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렇게 껌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된 건 일부 사람들이 지하철 자동문 센서 등에 껌을 붙여서 고장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도시가 더럽혀지자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도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7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2번 이상 걸렸을 땐 벌금은 물론 나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지죠. 이외에도 공중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았을 때, 비둘기에게 먹이를 줬을 때 모두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 호텔이나 집에 커튼 치지 않은 채 나체로 있다가 적발됐을 때, 자살을 시도하거나 막지 않았을 때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나마 벌금만 물면 다행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태형을 집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태형은 흉악범죄, 강도와 살인, 그리고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6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이면서 의사가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집니다. 이런 처벌은 외국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례로 1993년 미국인이 50여 대의 차량에 페인트를 뿌려 파손하자 벌금과 징역, 그리고 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에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불거졌고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서 태형만은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싱가포르 총리는 누구든 싱가포르 땅에서 법을 어기면 싱가포르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와 전화까지 요청했으니 태형 6대를 4대로 줄여주겠다고 전했고 실제 형벌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벌금 티셔츠를 파는 것이 단순히 관광 상품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법을 제정한 걸까요? 싱가포르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싱가포르는 포르투갈을 거쳐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던 한적한 어촌 섬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역시 1000여 명 정도로 아주 소수였다고 하죠. 국제사회에 알려진 건 1819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스탠퍼드 래플스 경이 이곳을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래플스 경은 이곳의 지리적 위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보고 영국의 무역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어 싱가포르를 영국 식민지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이곳을 중심으로 세계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일자리를 찾아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배경이 싱가포르가 다민족 국가가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발전한 탓에 래플스 경은 싱가포르의 개척자이자 건국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실제 래플스의 동상과 그의 이름을 딴 도로,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한적한 어촌 마을에서 동아시아 무역 중심지가 된 싱가포르.
하지만 1939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1942년 일본은 영국을 밀어내며 싱가포르를 차지했고 1945년까지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무려 2만 5천 명 이상의 화교를 학살한 숙층 대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독립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9년 자치령 국가가 될 수 있었죠. 이때 싱가포르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칸유가 초대 총리로 취임한 거죠. 몇 세기에 걸쳐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싱가포르의 홀로 서기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과 자원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1963년 8월 공식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같은 해 9월 말레이와 싱가포르, 브루나이 및 사바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연방에 합류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에 편입해서 하나의 주가 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후 역사도 쉽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와 싱가포르 주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종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연방은 말레이족이 다수였고 싱가포르에는 화교 인구가 70%를 넘었던 탓에 인종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인종 간의 폭동으로 이어졌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날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졌고 결국 1965년 싱가포르는 떠밀리듯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사실상 축출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자원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싱가포르에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었죠. 실제 리칸유 총리는 독립 기자회견 당시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생존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민지와 연방을 거쳐 원치 않은 독립을 하게 된 싱가포르. 리칸유 총리는 먹고 살 자원은 물론 식수조차 구할 수 없었던 가난한 국가의 국부가 되자 국가의 생존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엄벌주의였죠.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 당시만 해도 국민들 간에 공통된 법 인식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강한 규범을 시행해서 질서를 확립하려 한 겁니다. 리칸 총리는 질서를 넘어선 자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강력한 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가 벌금의 나라가 된 배경입니다. 또한 리칸유는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례로 화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 공용어를 영어로 지정하고 각 모국어를 제2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했죠. 이중언어 정책을 도입해서 뒤엉킨 민족 갈등을 풀고자 한 겁니다. 한편 리칸유는 경제적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자원 하나 없는 싱가포르가 살아남을 방법은 금융과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지정학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싱가포르를 동남아 최고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풀고 법인세도 세계 최저 수준인 17%로 낮췄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 싱가포르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들었고 아무것도 없던 섬나라 싱가포르를 글로벌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리칸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리칸유는 1959년부터 1990년까지 31년 동안 집권했고 그 이후로도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은 단 한 번도 정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아들은 리센룽이 2004년부터 20년째 총리직을 맡고 있죠. 부자의 집권 기간만 51년인 셈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부분에서 싱가포르는 180개국 가운데 129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모든 언론사가 정부에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언론사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벌금이나 소송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언론사들은 정부 비판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독재 체제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통제를 하는 대신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주거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싱가포르는 집 걱정이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전체 분양주택의 78% 이상을 주택개발청이 보유하고 있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80%는 이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죠. 심지어 임대주택이지만 임대 기간이 99년에 달하고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독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지수가 낮다는 건데요. 실제 싱가포르는 국제 청렴도 5위의 국가입니다. 부정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패 행위 조사국을 통해 국가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죠. 게다가 공무원들의 뇌물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도 있습니다. 일례로 총리의 연봉은 약 21억 원으로 미국 대통령의 4배 수준이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식수도 없던 섬나라에서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 한편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독재,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라는 양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던 이 작은 도시 국가는 과연 앞으로도 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